지금 전 세계 외교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들을 멈출 수 있었는가? 단 72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나라가 범죄 조직, 부패한 정권, 그리고 침묵하던 강대국들까지 모두 굴복시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침묵 대신 행동으로, 협상 대신 정의로 움직인 나라. 72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외교와 안보,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국민을 지켜낸 단 하나의 나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결단의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는지를요. 오늘 당신은 그 진실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인질 330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330명의 가족이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BBC 국제분쟁 전문기자죠. 25년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세상의 어두운 곳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인질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외교부가 성명을 냅니다. 협상팀을 꾸립니다. 몇 주가 걸리죠. 현지 정부와 조율합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인질들은 죽어갑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17일.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후 2시 17분. 푸놈펜 국제공항. 갑자기 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제탑에서 긴급 경보음이 울렸죠. 미확인 전용기가 강제 착륙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창밖으로 달려갔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백색 동체. 그리고 선명한 태극 문양. 한국 정부 전용기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요원 18명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군인 같은 움직임이었죠. 그들 뒤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 회색 정장, 검은 넥타이.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공항 책임자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공항 밖에 검은 차량 7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호위도 없이 출발했죠. 저는 택시로 뒤를 쫓았습니다. 차량들은 캄보디아 외무부 청사로 직행했습니다. 정문 경비가 차단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진했죠. 경비들이 놀라 차단봉을 올렸습니다. 7대가 청사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맞은편 카페로 뛰어들었습니다. 망원 렌즈로 2층 회의실을 관찰했죠. 오후 3시 10분. 캄보디아 외무장관 소피안이 나타났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따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표정이었죠. 한국 측 대표가 들어섰습니다. 인사도 악수도 없이 곧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큰 갈색 봉투를 꺼냈죠. 테이블 중앙에 던졌습니다. 소피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질 330명의 명단입니다. 감금 장소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납치, 감금, 고문, 폭행. 그리고 장기 적출입니다. 증거사진 147장이 여기 있습니다. 장기 적출. 소피안이 움찔했습니다. 대표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 범죄 조직의 유착 증거입니다. 경찰서장 3명, 정부 관료 12명. 뇌물 내역입니다. 소피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대표는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장 두꺼운 봉투였죠. 배후입니다. 거대한 중국 자본입니다. 17개 기업, 238억 달러 규모.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중국 자본. 소피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4시간입니다. 인질 전원을 석방하고 관련자를 체포하십시오. 소피안이 비웃었습니다. 외교적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ODA 전면 중단입니다.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도 중단합니다. ODA 중단. 앙코르와트 중단. 소피안이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ODA는 캄보디아 경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8개국이 함께 움직일 겁니다. 8개국. 소피안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우린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국민을 되찾으러 온 겁니다.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 측이 떠났습니다. 소피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저는 카페를 뛰쳐나가 그들을 쫓았습니다. BBC 제임스 카터입니다. 질문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대표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봤죠. 정말로 특수부대를 투입하시겠습니까? 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격입니다. 반격. 그 단어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질은 330명이 아닙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캄보디아에서 사라진 한국인은 1만 명입니다. 1만 명.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30명도 충격이었는데 1만 명이라니. 차량이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인을 노린 납치와 감금, 경찰과 범죄 조직의 유착, 장기 적출. 그 뒤엔 거대한 중국 자본이 얽혀 있었습니다. 비협조로 일관하던 캄보디아에 한국이 ODA 전면 중단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앙코르와트 사업까지 중단되며 돈줄이 막히자 캄보디아는 뒤늦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분노는 미국을 포함한 8개국을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특수부대의 반격까지 시작되고 있습니다. 1만 명입니다. 1만 명의 국민을 되찾기 위해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전쟁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캄보디아가 굴복할까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독자 행동에 나설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세계가 뒤집힐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마지못해 움직였습니다. 외무장관 소피안이 한국 측에 연락을 해왔죠.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 호텔방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였습니다. 카터 기자님,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 작전이 시작됩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차는 시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블루 다이아몬드 타워입니다. 인질들이 감금된 곳이죠. 블루 다이아몬드 타워. 푸놈펜 외곽의 2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무실 건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신매매 조직의 본거지였죠. 차량은 건물에서 1km 떨어진 언덕에 멈췄습니다. 한국 요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캄보디아 경찰 병력도 약 100명 정도 완전 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건물을 포위하고 진입한다. 인질을 구출한다. 범죄자들을 체포한다.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를 꺼내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건물은 어두웠고 몇몇 창문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건물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건물 뒤쪽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 2대, 3대. 저는 트럭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대, 8대, 10대. 트럭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18대의 트럭이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측 관계자에게 달려가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금 트럭 18대가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인질들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가 급히 캄보디아 지휘관에게 달려가 통역을 통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즉시 추격해야 합니다. 인질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지휘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작전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움직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인질들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었지만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무전기가 고장났습니다. 본부와 연락이 안 됩니다. 무전기 고장이라니.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부하들의 무전기를 빌려주십시오. 그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직접 추격하십시오.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의도된 방해라는 것을 말입니다. 캄보디아는 협조하는 척하면서 범죄 조직의 정보를 흘려 인질들을 미리 빼돌리게 한 겁니다. 한국 측 대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고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전을 계속 진행합니다. 새벽 4시. 건물 포위가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건물을 에워쌌고 한국 요원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건물 정문을 열고 진입했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가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1층, 2층, 3층. 모든 층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만 남아있을 뿐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4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바닥에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한국 요원들이 방들을 수색했고 침대 12개와 족쇄, 쇠사슬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긁힌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벽에 한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쓴 듯했죠. 엄마, 저 14층이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구출되지 못할 거라는 절망 속에서 남긴 흔적이었죠. 한국 요원 한 명이 그 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피가 났습니다. 다른 요원들도 침묵했고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14층에 도착해 벽에 글자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캄보디아 경찰 책임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대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유감이라고요?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공모입니다. 당신들이 범죄 조직과 공모한 겁니다. 경찰 책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대표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 당신 부하 중 한 명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통역이 나왔죠. 오늘 새벽 4시에 작전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인질들을 옮기십시오. 경찰 책임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4시간을 줬습니다.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정부는 공범입니다. 대표가 건물을 나섰고 요원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독자 행동에 나섭니다. 더 이상 캄보디아를 믿지 않습니다. ODA 전면 중단입니다.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중단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6시. 한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로 인질 구출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합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긴급 성명이 발표된 지 6시간 만에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캄보디아의 경제전쟁 선포 제목의 속보를 내보냈죠. BBC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과도한 주권 침해 시도 제목이었습니다. 로이터, AFP, 알자지라. 모든 주요 언론이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본사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BBC 편집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죠. 카터, 지금 당장 한국의 독단적 행동을 비판하는 보도를 올리게.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캄보디아 주권 침해를 강조하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벽에 긁힌 엄마, 저 14층이에요 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배신을 봤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장님, 하지만 캄보디아가 먼저 배신했습니다. 인질 구출을 방해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네. 지금 국제 여론은 한국의 일방적 행동에 분노하고 있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하네. 균형 잡힌 보도라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진실보다 여론이 중요해진 겁니까? 결국 저는 본사의 지시대로 보도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국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모든 국가는 외교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한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유럽연합 대변인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방적 경제 제재는 국제관계를 해칠 수 있다. 역시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심지어 인권단체들까지 나섰습니다. 경제 제재는 캄보디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정작 인질들의 고통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습니다. 추가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해명에 급급하기 마련이죠. 변명을 늘어놓고 여론을 달래려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는 푸놈펜 시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국제뉴스를 보고 있었죠.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였습니다. 카터 기자님, 오후 3시에 소피텔 호텔로 오십시오. 긴급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무슨 기자회견입니까? 직접 오시면 아십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 소피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컨퍼런스룸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FP.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다 왔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여전히 돌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요원 4명이 따라왔습니다. 대표가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 전 한국은 캄보디아에 24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협조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에 정보를 흘렸습니다. 인질들을 미리 빼돌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주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외교적 무능이라고 했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차가운 눈빛으로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실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가 손짓을 했습니다. 뒤에 있던 요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순간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상에는 사람들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20명이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맞은 흔적이 온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술실 같은 공간. 사람이 수술대에 묶여 있습니다. 의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술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장기 적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놓칠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인질 1000명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는 이것을 묵인했습니다. 경찰은 공모했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주권을 침해했습니까? 아니면 인류애를 지키려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침묵.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한국은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진실을 폭로한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여론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3시간 만에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오후 6시, 한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ODA 전액을 삭감합니다. 총액 4,353억 원입니다. 4,353억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48시간 내에 범인을 인도하고 피해자를 송환하십시오. 협조하지 않으면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48시간. 또다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푸놈펜 시내로 나갔습니다. 거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죠.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캄보디아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ODA 동결로 건설 현장 12곳이 중단됐습니다. 노동자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입니다. 카페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겠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원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30%가 한국 돈입니다. 도로, 병원, 학교. 다 한국이 지어줬습니다. 이제 그게 다 멈췄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원조 규모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2조 3천억 원. 도로 건설 45개 프로젝트. 병원 23곳. 학교 67곳. 그리고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한국이 2014년부터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매년 1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단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 정부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경고했습니다. 한국 자금이 끊기면 경제 성장률이 5% 하락합니다. 실업률은 15% 증가합니다. 건설업계가 아우성쳤습니다. 제조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광업계는 더 심각했습니다. 앙코르와트 복원이 중단되면 관광객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캄보디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무부 청사 앞으로 갔습니다. 기업인들이 몰려와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한국과 싸워서 뭐가 좋습니까? 우리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과 협상하십시오. 소피안 외무장관이 급히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단호했습니다. 48시간 내에 범인을 인도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소피안이 애원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일주일만 주십시오. 48시간입니다. 더 이상 협상은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피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앞으로 갔습니다. 캄보디아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해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옳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십시오. 한국을 지지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정부가 아니라 한국을 말입니다. 한 대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우리는 진실을 압니다. 정부가 범죄 조직과 결탁했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이 우리를 깨우쳐줬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실 폭로가 캄보디아 국민들을 움직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틀째 되는 날, 캄보디아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한국의 ODA가 끊겼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경찰이 범죄 조직과 결탁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수사하십시오. 여당 의원들도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를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경찰 책임자 11명을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 소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48시간 시한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한국 외교부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캄보디아 인권 유린 사태를 상정합니다.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유엔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국제적 망신을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총알 대신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경제적 영향력입니다. ODA 동결이라는 한 방으로 캄보디아를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닙니다. 정의의 실현입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캄보디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ODA 동결 발표 다음 날, 한국 외교부가 동남아시아 각국에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총 5개국이었습니다. 공문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불법 자금 및 인신매매 루트 차단을 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주변국들까지 끌어들이는 겁니까?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캄보디아만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과연 협조할까요? 그들도 캄보디아처럼 주권을 내세우지 않을까요? 이틀 후, 태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태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검문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빨리 협조할 줄은 몰랐습니다. 태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하셨습니까?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증거를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자금 흐름, 조직 구조도.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증거의 위력이었습니다. 베트남도 뒤를 이었습니다. 베트남 공안부가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불법 자금 검거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하나둘씩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편에 섰습니다. 캄보디아는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외교를 펼친 겁니까? 한국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주변국들을 설득했습니까? 외교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이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ODA는 캄보디아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죠. 협조하면 ODA를 늘리겠다고. 협조하지 않으면 줄이겠다고.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완벽한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국 정부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인신매매 조직 자금책을 검거했습니다. 중국인 3명, 캄보디아인 5명입니다. 자금책 검거. 이것은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범죄 조직의 돈줄을 끄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가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태국 정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공조입니다. 베트남도 성과를 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수상한 차량 18대를 적발했습니다. 불법 자금 80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80억 원. 거액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더 나아갔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아지트 3곳을 급습했습니다. 피해자 47명을 구출했습니다. 47명. 그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정의가 동남아시아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국경은 봉쇄됐고 돈줄은 끊겼고 도피로는 차단됐습니다. 소피안 외무장관이 다시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변국들에게 압력을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냉정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범인을 인도하고 피해자를 송환하십시오. 캄보디아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었고 국제적으로 고립됐고 국민들은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정의가 동남아시아의 외교 지형을 뒤흔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결단이 5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외교 역사에 기록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항복은 시간 문제라고 말입니다. 한국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UN 인권위원회, 제네바 본부,
2025년 10월 23일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제를 상정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조직적 인신매매 및 장기 적출에 대한 긴급조사 요청. 저는 제네바로 날아갔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장. 47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주요 국가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인류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는 현장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가 첫 번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외국인은 12,000명입니다. 한국인 10,000명, 중국인 1,500명, 베트남인 500명입니다. 12,000명.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이들은 납치돼 감금됐습니다.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폭행과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장기를 적출당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감금된 사람들, 폭행당한 흔적, 수술실 장면.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23명이 범죄 조직과 결탁했습니다. 정부 관료 12명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계좌번호, 송금 날짜, 금액.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네 번째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배후에는 중국 자본이 있습니다. 17개 기업, 238억 달러 규모입니다. 자금 흐름을 완전히 추적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중국을 모함하는 겁니까? 한국 대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함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반박하시겠습니까? 중국 대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요청합니다. 유엔 특별조사단을 파견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피해자들을 구출해 주십시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전폭 지지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영국 대표도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영국도 동의합니다. 즉각 조사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하나둘씩 선진국들이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동조했습니다. 케냐도 지지합니다. 나이지리아도 찬성합니다. 캄보디아 대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일어나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 42개국, 반대 3개국, 기권 2개국.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은 캄보디아 내 인권 유린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단을 즉시 파견한다. 캄보디아 정부의 전면 협조를 요구한다.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정의에 동참한 겁니다. 저는 회의장 밖에서 한국 대표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를 설득했습니까? 대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정의는 스스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싸웠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승부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유엔 캄보디아 인권 유린 조사 결의. 한국의 정해 국제사회 움직이다. 캄보디아 국제적 단죄받다. 캄보디아는 이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주변국은 등을 돌렸고 유엔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국제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전쟁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정의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항복이 임박했다고 말입니다. 유엔 결의안 채택 다음 날 캄보디아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제재, 국경 차단, 국제적 단죄,
삼각 압박이었습니다. 푸놈펜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 ODA를 되돌려라. 부패 관료를 처벌하라. 정부는 책임져라. 캄보디아 정부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푸놈펜 중앙시장으로 갔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사가 안 됩니다. 한국 관광객이 안 옵니다.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합니다. 정부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민심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균열은 정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 장성 회의실, 국방부 차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성 15명이 모였습니다. 현 상황은 국가 위기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모두 소수 부패 세력 때문입니다. 경찰 책임자들과 정부 관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다른 장성이 동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군까지 욕먹습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국방부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과 접촉할 생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배신 아닙니까?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부패 세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장성들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한국 대사관에 극비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암호화된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군부 관계자입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한국 측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제시하십시오. 다음 날, 두 번째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문서 30페이지였습니다. 경찰 책임자들의 비리 내역, 정부 관료들의 뇌물수수 증거, 범죄 조직과의 통화 녹음, 한국 정보 당국이 검증했습니다. 모두 진짜였습니다. 한국 측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합니다. 특히 인질들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사흘 후, 세 번째 이메일이 왔습니다. 인질들은 세 곳에 분산돼 있습니다. 시아누쿠빌 외곽 창고 2곳, 타케오 주 농장 1곳입니다. 정확한 좌표를 보냅니다. 좌표가 첨부됐습니다. 위성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즉시 위성으로 확인했습니다. 좌표가 정확했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경비 인력도 확인됐습니다. 한국 측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돕는 겁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패 세력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 정의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국 측은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정보가 정확한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각오는 했습니다. 닷새 후, 네 번째 이메일이 왔습니다. 조직 두목이 도망칠 계획입니다. 이틀 후 새벽 전세기로 중국으로 탈출합니다. 비행 계획서를 보냅니다. 비행 계획서가 첨부됐습니다. 출발지는 푸놈펜 외곽 소형 비행장. 목적지는 중국 쿤밍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두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작전을 앞당겨야 합니다. 캄보디아 내부 정보 제공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군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작전 당일 경찰을 통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은 최종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협조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관계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경제 붕괴, 외교 고립, 국제 단죄. 삼중 압박이 조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도피로가 차단되자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72시간의 드라마가 곧 끝날 거라고 말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작전 당일 한국 특수부대 40명이 극비리의 캄보디아에 진입했습니다. 민간 화물기를 이용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의 묵인 하에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전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허락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4시 시아누쿠빌 외곽 한국 특수부대가 첫 번째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 병력 50명도 함께했습니다. 작전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팀 준비 완료. 3분 후 진입한다. 저는 1km 떨어진 언덕에서 망원 렌즈로 관찰했습니다. 새벽 4시 3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특수부대가 창고 문을 폭파했습니다. 순식간에 진입했습니다. 총성이 들렸습니다. 짧고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5분 만에 작전이 끝났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지점 확보. 인질 123명 구출. 범죄자 18명 체포. 첫 번째 성과였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팀이 움직였습니다. 시아누쿠빌 동쪽 창고였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입했습니다. 저항은 미미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7분 만에 작전 완료. 2번 지점 확보. 인질 97명 구출. 범죄자 14명 체포. 두 번째 성과였습니다. 세 번째 팀은 타케오 주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새벽 5시. 농장 포위 완료.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무장 인원이 40명이나 됐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10분간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수부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사격과 완벽한 팀워크로 제압했습니다. 3번 지점 확보. 인질 110명 구출. 범죄자 32명 체포. 세 번째 성과였습니다. 총 인질 330명. 전원 구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직 두목이었습니다. 새벽 5시 40분. 푸놈펜 외곽 소형 비행장. 한국 특수부대 1개 분대가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 병력도 함께했습니다. 활주로에 소형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었습니다. 곧 이륙할 준비였습니다. 검은 차량 세대가 비행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1명과 경호원 8명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조직 두목이었습니다. 그가 비행기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도망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움직였습니다. 멈춰라. 손을 들어라. 경호원들이 총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수부대의 저격수가 경호원들의 무기를 정확히 쏴 떨어뜨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목도 손을 들었습니다. 조직 두목이 체포됐습니다. 그와 함께 캄보디아 정부 관료 3명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들도 함께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새벽 6시. 모든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인질 330명 전원 구출. 조직 두목 및 관련자 체포. 작전 성공.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아니 최소한의 충돌로 완벽한 작전. 로이터가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구출 작전의 새로운 표준이다. 오전 10시. 시아누쿠빌 국제공항. 구출된 인질들이 공항으로 이송됐습니다. 330명 전원이었습니다. 활주로에 한국 정부 수송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체의 태극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공항 옥상에서 망원 렌즈로 촬영했습니다. 인질들이 하나둘씩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2시간 최후 통첩을 10분 남기고 이뤄진 구출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72시간 전 푸놈펜에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인질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인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송기가 이륙하기 전 대표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카터 기자님, 7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대표가 짧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게 국가의 의무니까요. 그리고 그는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오전 11시. 세 대의 수송기가 일제히 이륙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태극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내려놓고 마지막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단 3일. 한국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아니 최소한의 충돌로 330명을 구출했습니다. ODA 동결, 국제연대, UN 결의. 정의라는 무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증명했습니다. 강대국이 아니어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제력과 외교력과 결단력이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25년간 수많은 전쟁과 분쟁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아름다운 승리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당신들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의의 기준을, 용기의 기준을, 그리고 국가의 기준을. 저는 리포트를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 대의 수송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330명을 태우고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72시간의 이야기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동사연이었습니다.